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3월 7일) 목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3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 개발 계획을 내놨습니다. 환경 미화원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광주 지역 각급 학교 교실 10곳 가운데 6곳에 공기정화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3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 개발 계획을 내놨습니다.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조망권 침해와 집값 상승을 가져올 수 있어서 광주시의 고민이 커지게 됐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 건설사들이 광주시에 제안한 아파트 계획입니다. 대체로 공모 당시보다 아파트 면적은 줄어 공원 면적 대비 아파트 비율은 5.9%에서 23.4% 사이입니다. 대신 아파트 높이가 올라가 최저 25층에서 최고 35층까지 분포돼 있고 총 92개 동 7,400여 세대가 공원 안에 들어설 계획입니다. 지난 2월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며 인근 산을 가리는 등 스카이라인을 망치는 문제가 주로 지적됐습니다. 위원회 자문 과정을 거쳐서 정대경 광주시 현재 규모가 좀 과장입니다. 많다, 높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서 조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받은 의견을 좀 제안사에 다시 제시를 했고 현재 제안서에 언급된 평당 분양가는 최고 1,7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광주시가 제한된 층고보다 낮추도록 규제해 분양 세대수가 줄어들 경우 건설사들이 개발 이익을 남기기 위해 분양가를 더 올리는 규제의 역설도 우려됩니다. 공원 개발 정진석 아파트로 인해서 분양가가 1,500선이 뚫린다라고 가정을 한다 하면은 광주 지역 집값을 좀 자극할 우려는 있는 건 사실이죠. 고분양가 논란은 피할 수가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제안서 수용 여부를 다음 달쯤 결정할 예정이어서 아파트 규모 등은 최종 조정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환경을 해치지 않기 위해 개발을 규제하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딜레마 속에 광주시의 고민이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전 세계 수영인의 축제 광주 세계수영대회가 넉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시나 조직위가 붐 조성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후원이나 입장권 판매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세계수영대회 마스코트인 수리와 다리 대형 조형물이 서울역에 이어 광주시청 앞에 두 번째로 설치됐습니다. 광주가 대회 개최 도시임을 알리는 국제수영연맹의 기도 함께 개항됐습니다. 술이 다리의 이름처럼 술술 달달 잘 풀리는 그런 대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광주 지역 27개 전통시장 상인들과 자영업 단체 등도 대회 성공 개최를 응원했습니다. 모두 1,000만 원을 모아 입장권 구매에 나섰습니다. 광주를 찾는 관광객이나 선수들이 많이 좀 오셨으면 그런 기대감 또 설레임 그런 거 좀 있습니다. 네. 이 같은 대회 분위기 조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입장권 판매는 아직 호응이 좋진 않습니다. 목표한 입장권 판매량은 모두 36만 9천 매로 75억 원 규모지만 현재까지 팔린 건 4억 원가량에 불과합니다. 전체의 5.3% 수준입니다. 기업 후원도 순조로운 글로벌 파트너 협력과는 달리 국내 후원은 만족할 만한 단계가 아닙니다. 현재 국내 13개 기업이 약속한 후원은 목표액 157억 원 가운데 3분의 2가량에 머물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조영택 수영대회 당초 목표의 한 70%는 달성했다고 봐지는데 경기가 좋지 않고 스포츠 분야 국정농단의 여파로 인해 기업들이 선뜻 후원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게 큽니다. 따라서 조직위는 대회를 넉 달가량 앞두고 홍보대사로 위촉된 이낙연 국무총리의 활동과 북한 선수단의 참가 등으로 인해 마케팅 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환경 미화원들의 작업 환경이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열악하다는 건 그동안 누차 지적돼 왔습니다. 광주 MBC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왔는데요. 환경부가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에 일을 나서야 했던 환경미화원들.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함을 주기 위함이었는데 어두운 곳에서 일하다 보니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한 달 동안 2명의 미화원이 새벽에 일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11월 16일 광주 남구에서는 35년 차의 베테랑 미화원이 이 발판을 타고 이동한 다음 청소차 뒤에서 일을 하다 후진하는 청소차를 피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환경부가 이런 미화원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야간이나 새벽, 어두운 환경에서 진행하던 작업 시간을 주간으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2017년도부터 환경미화원들이 차량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연달아서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서 또 운전자가 청소차 뒤에서 일하는 작업자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를 설치해 안전성을 높인 한국형 청소차 도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에서 환경미화원들이 목숨을 잃은 지 1년 4개월 만에 나온 대책으로 환경부는 전국의 자치단체에 이 같은 지침을 통보했습니다. 작업 발판에서 떨어지거나 문길주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 부장입니다. 어쨌든 환경부가 정부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야간 노동을 주간 노동으로 전환한다. 이건 굉장하게 제가 봤을 때 환영하고. 하지만 지침이 보다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대행업체에도 적용되는 규정이지만 아직 정식 법제화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와 매연을 마시며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을 대상으로 특수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보완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지역 각급 학교 교실 10곳 가운데 6곳에 공기정화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광주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있는 9천여 개 교실 가운데 공기정화 장치가 설치된 곳은 42%인 3,900여 곳입니다. 또 유치원과 특수학교 교실에는 모두 공기정화 시설이 설치됐지만 초등학교 설치율은 57%, 중학교는 3%, 고등학교는 2%에 그쳤습니다. 5.18 망언에 대한 징계가 지연되는 사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징계 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망언의 당사자인 김순례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자기들의 흠결을 가리기 위해 짜놓은 프레임이라고 주장했고, 홍문종 의원은 여당에 끌려가지 않도록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고 거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대표는 김영종 윤리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할지에 대해 이것저것 살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징계를 지연시키고 있는 가운데 5.18 망언 의원들을 징계하라는 요구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5.18 역사 왜곡 처벌 광주운동본부는 오는 9일 전국 동시 집회를 시작으로 오는 24일 전국 범국민대회를 통해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의원직 박탈 등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협조해야 한다고도 규탄했습니다. 광주시가 갑질 혐의로 징계를 받은 동구보건소장의 소청을 기각했습니다. 동구보건소장 A씨는 갑질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 요청을 했지만 광주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말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용섭 시장 측근 인사 논란을 부른 윤진보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별탈 없이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광주지방 현재 기온은 3도입니다. 백수진입니다. 이상으로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모두가 꿈꾸던 수완의 완성. 명품 아파트 모아 엘가.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지하철 2호선 예정. 신가 재개발 미래가치까지 누리는 더 큰 수완의 완성. 모아 엘가 더 수완. 3월 오픈 예정. 514-1300 해림건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5.18 민중항쟁 39주년을 맞아서 기념행사위원회가 오늘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기념행사 준비에 들어갑니다. 올해의 기념행사 슬로건도 정해졌다고 합니다.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5.18 망언 규탄과 역사 왜곡 근절 등 행사의 큰 방향성도 공개가 됐는데요. 올해 39주년의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 박시영 집행위원장 만나볼 예정입니다. 일본의 이 전쟁 성폭력 문제를 세계에 알리는 이른바 위안부 운동의 핵심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게 이 진정 어린 사과 한마디, 공식적인 배상조차 받지 못하면서 할머니들 한 분 한 분 세상을 등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피해 할머니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 위안부 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윤미향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윤미향 대표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2020학년도 대학 입시가 본격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올해 첫 학력평가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수능을 위한 모의시험인 만큼 성적에 연연할 필요는 없지만 성공적인 대학 입시를 위해서는 단 6번뿐인 이 모의고사를 잘 활용해서 본인의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학생들 스스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월 학력평가를 유익한 학습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광주 대성학원 이용희 입시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어우 추워. 여보, 농부갓잔 도라지 배즙 한잔 하세요. 역시 당신이 최고야. 애들은 유자 배즙으로 먹였어요. 나주 장수식품 농부갓잔 도라지 배즙 유자 플러스 배 아로니아 배즙으로 겨울을 건강하게. 나주 장수식품 061-332-9616. 축제 파티가 있는 그곳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기업식 행사장, 맛있는 음식이 필요한 그곳에도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출장 뷔페 필요한 곳 전국 어디나 찾아가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062-351-7711.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광주 시내도로 곳곳으로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서행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구 양림동에는 공사 구간 있는데요. 기독 간호대학에서 양림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회전 교차로 지점 한 차로 막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동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쪽으로도 밀리는 곳이 있습니다. 말바우 사거리에서 무등 도서관 사거리 양방향으로 차간거리 좁아진 상태로 밀려 지나고 있고요. 무진대로 상무교차로 지나 무역회관 방향 교통량 많아서 이 구간 지나신다면 시간 여유 가지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서구에도 차량들 많은 상태입니다. 상무대로 농성역에서 화정역 방향으로 역시 서행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송정 파출소에서 송정 지하차도 구간 정체되고 있으니까요. 시간 여유 가지고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 사랑방잡 협찬 교통정보였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4분 2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의 해이고요. 동시에 5.18 민중항쟁 39주년을 맞는 그런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39주년 기념행사위원회가 오늘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기념행사 준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출범 의미와 함께 올해 39주년의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 박시영 집행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로 5.18 광주 민중항쟁 39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39년 동안에 이 5.18 여러 가지 또 부침도 있었고 또 제대로 명예회복도 했고 또
폄훼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됐는데 39주년을 맞는 소회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예, 올해가 말씀하신 대로 39주년이고 내년이 40주년인데요. 네. 참 세월 많이 흘렀습니다. 네, 매년 저희들이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추진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뭔가 좀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네. 언제쯤이나 5.18 민중항쟁이 온전하게 자리매김되어서 기념 행사를 기쁜 마음으로 치를 수 있을까. 네. 항상 아쉽고 그렇습니다만 올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전국과 세계화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광주 시민 여러분들하고 네. 전 국민이 함께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아쉬움이라는 말씀 정말 광주 시민들, 광주에 함께하는 분들, 또 광주와 연대하는 다른 지역, 또 다른 나라의 모든 분들이 갖고 있는 바로 그게 아쉬움일 텐데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그 5.18에 대해서 5.18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있지 않은 상황 때문에 이런 아쉬움들이 계속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네. 예. 5.18 39주년을 맞는 올해 5.18 민중항쟁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5.18 민중항쟁은 민중이라고 할까요? 민초들이 스스로 단결해서 불의에 맞서 싸운 위대한 항쟁이지 않습니까? 네. 이 나라의 민주주의 역사가 기나긴 투쟁 속에서 이어져 왔지만 그중에서도 5.18 민중항쟁은 이 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우뚝선, 큰 산으로 우뚝선 승리의 역사다.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5.18 민중항쟁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곡, 망언, 폄훼, 진실이 아직도 다 가려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념하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네. 여전히 항쟁은 진행 중이라는 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항쟁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 결국은 이런 기념식 자체가 제대로 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출정식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잘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기념행사위원회가 또 출범식을 가지시는 건데 9시 30분부터 이 5.18 민주묘지에서 지금 모이시는 거죠? 예, 지금 조금 후에 9시 30분에 국민묘지에 결집을 해가지고요.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후에 민중민주열사묘역을 참배를 하고 지금 이제 출범식장이 설치되어 있는 5.18 민주광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11시부터 이제 출범식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네. 출범식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상임위원장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네. 내외빈 축사, 올해는 이제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기념행사 출범식을 기념하는 네. 공연이 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출범 선언문 낭독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5월 18일 그 행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준비들을 하실 계획이신지도 소개해 주시죠. 방향성. 네. 네, 방향성이요. 올해는 어차피 그동안 수없이 했지만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네. 좀 더 전국화되도록 그래서 그것이 세계화의 밑그림이 되도록 네. 이런 의미에서 지금 공연 기념 여러 가지 콘텐츠를 짜고 네. 그래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전과는 좀 다른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오늘 지금 출범식을 야외에서 하게 된 이유도 이제 그런 뜻인데요. 네. 좀 더 이를테면 지금 현실과 관련해서 5.18을 둘러싼 현실과 관련해서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이고 시민들의 의지를 더 적극적으로 담아내고 국민들의 분노를 더 적극적으로 조직하자. 네. 이런 측면에서 야외로 했거든요. 그것은 폄훼 세력, 폄훼나 망언 이런 메시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항의하고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전국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모으는 그런 기념 행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 5.18 기념행사위원회에 또 슬로건이 정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 슬로건 소개도 해주시죠. 이번에 슬로건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슬로건을 정성을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선정하는 데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결국 이제 선정된 메인 슬로건은 오늘을 밝히는 5월 진실로 평화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건 뭐 그 슬로건을 읽어보시면 알 건데 광주 시민들의 숭고한 희생은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를 여는 한 줄기 빛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런 정신을 좀 이어받아야 한다. 그런데 아직 불평등이라든지 소외, 부정부패,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 뭐 이런 것 색깔로 국민들을 드시고 해서 갈등을 막 일으키는, 그리고 촛불혁명 때 수많이 쏟아졌던 이 사회의 적폐들,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 청산해서 민주주의, 인권, 평화 가치가 함께 빛나도록 하자. 이런 그런 다짐과 바람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을 밝히는 5월 진실로 평화로. 진실로 평화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오늘을 밝히는 5월 진실로 평화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결국은 5.18의 진실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평화를 담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5.18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는 그런 슬로건이네요. 그렇죠. 예. 결국은 이번 슬로건이 갖고 있는 그 의미 그를 제대로 담고 또 그 의미가 실현되는 그런 5.18의 진정성 그리고 그 상황들이 만들어졌으면 생각이 들고요. 이 5.18의 왜곡 그리고 망언 이 사회적 쟁점으로 계속되고 있고 정말 안타까우고 슬픈 것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런 망언의 중심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39주년 행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관련해서 계획도 좀 갖고 계신가요? 일단 지금 자유한국당을 주축으로 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걸 좀 보면은 5.18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를 거슬러 친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들의 정치적 이용을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5.18을 폄훼하고 이런 것들이 정치적 행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기대고 있다. 이런 측면들이 일소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된다.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이 망언하시는 분들은 국회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는 한 5.18에 대해서 왜곡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역사를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전 국민적 동의 속에서 다 정리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하고 막 하면 이런 사람들은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 처벌받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역사 왜곡 처벌법이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왜곡, 폄훼, 또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렇게 그걸 위해서 국회가 제대로 나서고 당리당략을 내세우지 말고 한 목소리로 대응해 주기를 촉구하고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결국은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이 방금 말씀하신 왜곡과 폄훼에 대한 대처와 대처 그리고 대응 또 방법으로서 이런 5.18 그런 행사 준비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뭐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시민들의 영향을 모아내고 하는 하나의 그 방향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 5.18 39주년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제대로 된 5.18에 대한 이해가 좀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5.18을 왜곡하는 세력들과 또 적폐 세력들의 또 유기적인 관계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뿌리가 하나인 것이죠. 뭐 5.18 폄훼하는 세력 따로 있고 뭐 역사 불평등을 주장하는 세력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들은 다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5.18을 대한 망언이라든지 5.18 역사 왜곡을 처벌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세우는 다시 정립하는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제대로 된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5.18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밝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 박시영 집행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최근 고향인 담양에서 생활하시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이 곽예남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생존해 계시는 피해자 할머니는 22분밖에 안 됩니다. 평균 연령이 90이 넘는 또 분들이기 때문에 할머니들의 별세 소식이 언제 또 들려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의 전쟁 성폭력 문제를 세상에 알리는 활동, 이른바 이 위안부 운동의 핵심이 바로 살아계시는 할머니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추진돼 왔습니다만 앞으로 피해자 할머니 없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시점이 또 곧 올 것이라는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 할머니 분들께서 돌아가신 이후 위안부 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일본군 성노예 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 단체 이름이 좀 깁니다. 이 연대의 윤미향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김복동 할머님 그리고 또 곽예남 할머님, 이 할머님들의 이 부음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국민들도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직접 현장에서 함께하신 우리 대표님은 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피해자들에게는 죄책감도 여전히 들고요. 네.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왔는데도 그렇게 사실은 상식적인 요구였는데 잘못한 사람들에게 사죄를 받고 싶은 것. 네. 근데 그 상식적이고 지극히 어떻게 하면 어떤 이치라고 사회 이치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도 하나 우리가 해결해 드리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할 수밖에 없다 네. 하는 그런 무력감도 들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빨리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겠구나. 한시도 지체할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결의를 갖게 됩니다. 네. 할머니 분들께서 한 분, 두 분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는데 이제 남은 할머니가 22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두 나이들도 참 많으시고 그러시는데 건강들은 어떠신가요? 건강들 다 안 좋으시고요. 네. 이미 2000년도를 넘어서면서부터 할머니들의 사망률은 급속도로 빨라졌고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도 연세가 91세 이상이시기 때문에 네. 평균이.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전히 거리에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TV에 자주 나오신 우리 이용수 할머니, 네. 그리고 또 기로녹 할머니, 그 두 분 정도 거리에 서서 여전히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렇고 그 외에는 대부분 집에 계시거나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움직이실 수 없는 분들. 네. 네, 그런 상태로 지금 살고 계십니다. 네.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활동들이 주로 피해 할머니 분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시민단체들도 함께하고 계시긴 하지만 네. 그렇다면은 이 상황들이 이 할머니들이 또 돌아가시기 전에 이 결과를 좀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하루하루 시간하고 피해자들이 생각하는 하루하루 시간은 현격히 다르죠. 네. 그동안 피해자들이 절규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정부는 우리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요 몇 년 사이에 피해자들이 우리 한국 정부도 우리가 죽기만을 기다렸던 게 아니냐. 그게 최근에 사법부의 그런 농단이라든가 또 2021 한일 합의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죽기만을 기다렸던 건 일본 정부만이 아니구나.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국제관계를 한일 관계를 불편하다고 여기는 정부 권력자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여전히 있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지금 배우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더 절박하다라는 것. 더군다나 그 피해자들이 그렇게 74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해방을 지금이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정부대로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바로 시계의 초침이 하나하나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그만큼 더 할머니들께서 초조해지시지 않을까 싶은데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금 2015년 12월 28일 한일합의 이후로 네. 일본 정부는 어마어마한 활동력을 시작을 했어요. 네. 뭐 금권력을 가는 곳마다 동원을 하고 있고요. 네. 예를 들면 필리핀의 피해자들과 시민단체가 필리핀 피해자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서 기린비를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곳에 금방 일본 정부가 압력을 넣고 누구에게 압력을 넣냐면 필리핀 정부에게 압력을 네네. 넣는 거예요. 그럼 필리핀 정부가 포크레인을 갖고 가서 그것을 철거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은 피해자와 피해국 사회, 피해자의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일본 정부는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유엔에서 권고가 나도 일본 정부는 유엔을 공격을 하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게 한국 정부는 2015 한일합의 이후에 국제사회에서도 어디에서 위안부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꺼려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피해자들 정부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지금 아무 진전이 없을까 하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갖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대표님, 박근혜 정부 때는 그 방금 이야기하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보이지 않았고 관심을 넘어서 이 일본에 더 가까운 그런 어떤 정책들까지 펼쳤는데 문재인 정부는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이 한일 관계 여러 가지 한일 간이 갖고 있는 뭐 안보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건 저희도 알고 있어요. 피해자들도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투트랙으로 갖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피해자들도 동의를 했고 우리들도 그래 우리도 투트랙으로 갖고 가기를 원한다. 그 모든 문제를 이 위안부 문제에 결부시키는 것 그건 오히려 2015 한일 합의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투트랙으로 갖고 간다는 얘기는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대로 이 위안부 문제와 결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유엔에서도 어디 사회에서도 일본 정부에게도 하지만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진행한 거는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겠다라고 결정한 것. 아직도 해산되지 않았어요. 국민들은 해산된 줄 알고 있는데 아직도 화해치유재단 사무실은 그대로 존재해서 직원들은 그대로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그것을 해산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고 뭐 그게 올 1년 내내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답변을 받고 있고요. 10억에는 돌려주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편성을 했지만 한 번도 일본 정부에게 이거 갖고 가라. 우리 이거 반환하겠다라는 그 제스처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피해자들의 이권과 명예 회복을 위해서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작년 1월 7일에 외교부 장관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아무 조치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네요. 너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겉으로 드러나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이 정부의 그래서 이 적극적인 활동을 국민들이 좀 더 촉구해야 될 그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피해 할머니분들께서 너무 다 고령이시기 때문에 이 할머니분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자료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할머니분들께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우려들을 할 수 있는데 이미 우리들은 2000년을 넘어서면서 그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정부는 무관심했을지라도 시민사회 분야에서는 왜냐하면 바로 할머니 우리가 옆에서 할머니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운동에 있어서 할머니들은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직접 주체였고 처음에는 피해자로서 증언을 했지만 나중에 운동가였고 활동가였고 근데 2000년 이후에 이렇게 사망률이 급속도로 빨라지면서 저희도 전쟁과 여수 인권 박물관을 건립해서 할머니들의 모든 증언 자료들 그것을 수집 기록하기 시작했고요. 또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구에는 대구대로 지금 문제는 전남 지역에 그런 게 없어요. 전남 지역의 피해자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박물관조차도 자료실조차도 없는 것. 사실은 전라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끌려가고 생존자들도 많이 살아 있었었거든요. 지금은 아무도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실은 이제 피해자들이 모두 없으면 우리 운동이 어떻게 될까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28년의 운동사에서 보면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계속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목소리는 계속 사회 변화와 함께 굴러왔어요. 네. 바퀴가 굴러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면서 왔거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미 미래 세대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손녀 손주가 되는 아이들이 네. 운동의 주체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가장 걱정했던 게 우리가 모두 죽으면 우리 역사가 사라질까? 네. 네. 또 우리 아이들은 우리 역사를 모르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미 청소년들이 우리가 김학순입니다. 또 우리가 김복동입니다라고 외치면서 뭐 각지에서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배지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자기 스스로 디자인을 하고 또 기사를 쓰고 연극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이 운동의 주체가 되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본 사회에서 오히려 일본 시민 사회에서 한국의 이 희망, 한국의 역동적인 이 변화, 계승 이것을 좀 배우고 싶다라고 네. 지금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러나 우리에게 부족한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구, 진상규명. 그동안 민간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자기들이 희생을 가면서 피해자들의 그런 증언들을 인터뷰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증언집으로 만들고 하는 역할들을 해왔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 공문 도서실에 가서 문서를 찾아낸다라든가 일본 방위성 도서실에서 문서를 찾아낸다라든가 과거에 우리 총독부의 문서들을 찾아낸다라든가 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그 기억들을 네. 기록으로 수집해 놓는다라든가 채취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막대한 자원이 필요한 그렇죠. 것이기 돈이 때문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정부에서 해야 되고요. 그거는 다음 정부가 바뀌더라도 네. 그 연구의 정책이나 이런 것이 바뀌지 않도록 독립법인으로 네. 연구소를 만들어서 진행해야 되는 이런 숙제가 좀 남아있는 거죠. 여전히 그 부분은 아직도 정부에서 중요성을 인식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각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 편성하고 직접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학계에서 이 학자들이 나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연구 성과들을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남 우리 지역에서도 특히 지역에 있는 정부 지금 광주도 뭐 정의로운 광주를 이야기합니다만은 이런 기록들을 찾아내고 그것들 연구하는 그런 과정들을 직접 자치단체가 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의 윤미향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뭐해? 괜찮은 직업학교 찾고 있어. 아직 호남 직업 전문 학교를 몰라? 99년부터 13년 연속 우수훈련기관. 우리 쪽 공동훈련기관으로 재직자 향상 교육도 한대. 오, 역시 정보통인데. 하나 더. 지금 호남에선 국비교육생을 모집 중이래. 우와. KTX 송정역과 상무대로의 쾌속생활. 첨단 IoT 시스템으로 품격은 올리고 명품 소형 설계로 부담을 낮춘 프리미엄 아파트의 완성. 송정 한국 아델리움 더시티 062-710-9700 한국건설. 김대리, 고혈압 당뇨 검사 받았어? 부장님, 전 30대부터 혈압약 먹고 있어요. 아, 그러면 광산구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 문의해봐. 등록하면 교육, 상담, 검사도 해주고 선물도 준다네. 문의 광주 952-8882 만 30대 이상 광산 구민의 하나입니다. 우리 지역 바른 먹거리를 소비자와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나주 혁신도시에 찾아왔어요. 쇼핑의 즐거움, 금융점포를 갖춘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새로운 만날 기회. 5월 오픈 예정. 나주 혁신도시 삼포농협 하나로마트와 함께할 임대사업자를 동시 모집합니다.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연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8시 40분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이 시간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치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될 고3 학생들에게 있어서
3월 학력평가는 그 어느 시험보다도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대입 레이스의 시작, 그리고 이 3월의 학력평가를 통해서 본인이 새롭게 공부하고 그 공부에 대한 방향성들을 찾아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광주 대성학원 이용희 입시팀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용입니다. 네, 3월 학력평가 이 모의고사라고도 하던데 어떻게 치러지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올해 처음 실시되는 3월 학력평가는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해서 출제되는 시험입니다. 네. 전국 고3 수험생은 현재 약 47만 명 정도고 그 학생들이 응시하는데요. 네. 시험 시간은 실제 수능과 매우 유사하게 1교시 국어를 8시 40분에 시작해서 네. 순서대로 수학, 영어, 한국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네. 실제 수능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4교시의 직업탐구 영역과 인문계 일부 학생이 보는 5교시 제2외국어와 한문은 치르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네. 4교시 시험은 오후 4시 32분에 종료됩니다. 네. 이 시험이 수능을 위한 미리 좀 시험을 쳐보는 그런 모의고사 성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시험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요. 네. 네, 그 소개도 좀 해주시죠. 네네. 아무래도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이번 시험이 첫 번째 전국 모의 시험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능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네. 현재 고3 수험생들의 수능 전범위 교육과정 진도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네. 국어, 수학, 영어 출제 범위도 한정적이고 시험 응시생도 고3 현역인 재학생들만 보고 졸업생들인 재수생들은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개인 스스로의 강점과 약점을 확인하고 부족한 과목과 영역에 대한 자기 점검의 시험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네. 게다가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수능 국어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네. 따라서 이를 반영하는 수능 난이도 조율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올해 수능을 예측하는 첫 시험으로서의 의미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모의고사가 오늘 치러진 게 지금 올해 첫 번째 모의고사인데 그러면 1년 동안 몇 번 정도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 거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1년 동안 오늘을 포함해서 총 6번인데요. 네. 3월, 4월, 7월, 10월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시험이고요. 학력평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6월과 9월은 교육과정 평가원, 수능 출제위원들이 하는 시험이 2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번입니다. 네. 그리고 재수생들은 그러면은 이 모의고사 중에서 6월, 9월 모의고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전국에서 고3과 재수생들이 함께 동시에 경쟁하는 시험은 수능 이전에 6월과 9월 2번이 있습니다. 네. 이번 3월 시험, 바로 오늘 치러지는 시험을 보고 나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를 보면서 학생들은 본인이 취약했던 과목,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올 1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학생들이 성적표를 받았을 때 학평 성적표는 수능 성적표에 비해서 좀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성적 분석한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네. 예를 들어 수능 성적표의 경우에는 과목별 등급이나 백분위, 표준 점수만 기록되는데 이번에 시험 보는 학평 성적표는 이에 대해서 원점수나 영역별 배점이나 득점이나 평균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학평 성적표에는 문항별 난이도를 A, B, C, D, E까지 5개 등급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오답 문항을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꼼꼼하게 자기 성적대를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험 성적을 가지고 1년의 계획을 세울 것 같은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방향성에 대해서도 조언을 좀 해주시죠. 이제 학생들이 이번 시험을 치르게 된다면 네. 수능의 첫 관문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졸업생인 재수생이 참여하지 않는 시험입니다. 네. 때문에 시험 결과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만 앞으로의 대입 학습이나 수시, 정시, 그리고 수능이라는 최종 목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에 방향키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과목별 학습 진단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험 성적표가 나오면 영역별 득점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과목별로 내가 취약한 영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과목별 학습 방향이나 시간 계획을 다시 점검해야 되고 지금까지 학습 패턴을 유지할 건지 아니면
기존의 패턴과 태도를 어떻게 바꿀 건지를 점검하고 분석하는 시간이 돼야 될 것이고요. 네. 학교 담임선생님께서도 이제 시험이 끝나면 해주시겠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성적 결과에 따른 수시 지원 전략입니다. 네. 이번 시험은 졸업생이 치르지 않는 시험이지만 전국 고3 수험생 중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성적표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를 토대로 수시에서 많은 학생들이 응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교과 내신 전형, 논술 전형 중에서 나는 어느 전형에 유리하고 어떤 걸 더 보완해야 될 것인지를 준비하고 점검해야 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실전 시험에 대한 경험이 이제 고3 친구들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과목별 시험 시간도 숙지해보고 문제에 필요한 시간 분배라든가 컨디션 조절이라든가 수능 조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연습해보면서 실전 시험을 할 때 내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시험 자체에 대한 피드백을 꼭 해봐야 될 겁니다. 네. 그래야 내가 어느 시간대에 졸고 있는지 어느 과목에 집중하지 못하는지 자신의 점검을 통해서 실전 수능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적 문제를 시뮬레이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결국은 이번에 시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그런 첫 번째 단초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학 능력 시험, 즉 수능에 대한 준비, 정시에 대한 그 평가일 수도 있지만 본인의 어떤 수시 전략을 세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번 또 학력 평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우리 특히나 우리 광주 지역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수시를 준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러려면 앞으로 학생부를 어느 쪽으로 집중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학생부 종합 전형 어느 대학을 중심으로 맞춰야 될 것인지에 대한 자가 분석 자료로 이번 시험을 좀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 이렇게 이 학생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다 정리해서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고3 수험생뿐만이 아니라 지금 재수생들도 다시 한번 재기를 노리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한 번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더 쫓기고 있을 텐데요. 재수생들 1년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까지 살면서 첫 번째 인생의 큰 쓴맛을 본 친구들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상당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내가 고등학교 3학년 기간 동안 나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스스로 분석을 하고 그걸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수능 공부를 다시 한 번 더 하는 거기 때문에 수업도 좀 열심히 듣고 복습하는 습관들을 가져가면서 실전 수능에 대한 시뮬레이션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본다면 뭐 이번 수능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태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대성학원의 이용희 입시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도의 소식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전남 중부권 소식 정리합니다. 강진신문 김철 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한평의 전통시장이 현대화 사업으로 이 5일장 장소를 임시적으로 옮겼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국민들 또 상인들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예, 총 사업비 50억 원이 투입되는 한평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본격화 되면서요. 한평 5일 시장이 그 터를 잠시 이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평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존 시장 내 영세상인 상권 보호를 위해서 올 연말까지 임시시장을 개설 운영한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2일에 첫 개장을 했어요. 한평 5일장 임시시장이요. 그래서 기존 시장 주차장과 그쪽 인접한 도로 일부 구간에 한 3,157 평방미터 규모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농수산물, 생활잡화 등 80여 개 점포가 설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운영에 앞서서 군에서는 임시시장 운영을 위해서 해당 구간을 보행교통 전용 거리로 지정하고 또 한편 임시시장 내 동선을 단순화하고 또 업종별 구획화를 해가지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또 이와 함께 그 홍보 현수막 조형물, 자치예보, 마을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 이용을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임시시장 개장 첫날 국민과 상인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상당히 좀 괜찮다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찾은 주민들 같은 경우는 좀 질서 정연하고 체계적인 점포 배치로 정전 시장 규모보다 훨씬 더 커진 느낌이다. 그러면 임시시장 기간 동안 상권이 위축될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분위기가 더 좋아진 것 같다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네, 국장님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전통시장 현대 사업으로 인해서 그럼 전통시장이 제대로 좀 갖춰지면은 또 굉장히 좀 현대화되고 느낌도 더 새로워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가질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떨까요? 예, 그러니까 이은영 한평군수 같은 경우는 기존 시장 상인들이 군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임시시장 개설 운영에 조금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올 연말까지 잘 마무리되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조금만 좀 기다려달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한평시장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지난 2016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한평 전통시장 2017년부터 올 연말까지 총 사업비 50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식 점포 위에 이렇게 아케이드라고요. 아케이드 구조물로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아마 이 과정이 현대화가 되면 상당히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시장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광군이 가축 사육 제한을 강화한 조례를 지금 현재 입법 예고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조례를 지금 입법 예고했는지 좀 들려주시죠. 예, 요즘 그 각종 축사 저번에도 뭐 한번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축사 허가에 따른 주민 갈등과 운영 과정에서 상당히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영광군 같은 경우는 지난달 19일 가축 사육 제한 구역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은 특정별 사육 제한 거리를 뭐 돼지 같은 경우는 2kg, 닭, 오리, 메추리, 개 같은 경우는 1kg, 소, 젖소 같은 경우는 건축 연면적 1,700평방미터 미만은 300m 이상은 500m. 그리고 양, 사슴, 말 같은 경우는 200m 이내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기존의 돼지, 닭, 오리, 개 축사가 일괄로 1kg였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대폭 강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도로는 하천 이쪽에 또 이렇게 유입이 될 수가 있어서 이쪽에서 또 200에서 300m 제한까지 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강화된 그 조례를 입법 예고한 겁니다. 결국은 이 축사들이 무분별하게 지어지면 여러 가지 악취가 발생하고 민원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런 그 조례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축산단체는 좀 반발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개정안이 이렇게 상당히 강화된다고 하니까 이제 축산단체는 너무 과도하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힘들어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이제 집회를 해야 되지 않냐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광군이 입법 예고한 개정안을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17개 군 단위 지역 조례와 비교해보면 전남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더 반발하고 계신데 기존 조례도 상위권에 속했지만 개정안은 염전이 많은 신안군 거의 다음 수준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 민원이 가장 많은 돼지의 경우 사육 제한 거리를 2km로 한 곳은 신안, 무안, 완도, 해남 등 5곳이고 닭, 오리를 2km로 제한한 곳은 10곳입니다. 그래서 한우 같은 일반적인 소사육 제한 거리는 대부분 100에서 200m이지만 500m를 넘는 곳은 신원과 영광군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이제 과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특히 이제 축정별 사육 제한 거리는 지역별로 비슷해 보이지만 핵심은 이제 도로나 하천의 제한 기준에 포함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지방도나 군도까지 도로의 기준이 포함될 경우 도로가 있어야 이렇게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가축사는 더욱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소 같은 대형 가축은 운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특성이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축산단체들이 좀 반대하고 반발할 만한 충분히 개연성은 있는데 여러 가지 지역 민원이나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영광군이 그런 결정을 좀 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성군 이야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성군은 이 제암산 자연휴양림 내 숲속 모험 시설을 지난 3월 1일부터 지금 본격 가동을 하고 있다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요즘 뭐 자연휴양림에 그냥 가서 이제 쉬시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약간 이렇게 체험도 하는 그런 게 레저. 상당히 유행을 네네. 하고 있던 네. 레저 형태로 그래서 제암산 자연휴양림이 이제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시설을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은 에코 어드벤처라는 게 있고요. 네. 또 거기에 가면 짚라인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는 것 이런 게 그런 거에서 한 40여 개의 게임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시설은 에코 어드벤처 같은 경우 매일 3회 그리고 짚라인 같은 매일 2회 이렇게 인터넷과 현장 접수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게 처음 숲속 모험시설이 이렇게 개장을 했는데요. 매년 이제 홍보와 이제 단체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매년 체험객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자연휴양림 가서 쉬시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시설을 또 이용하면서 또 재미가 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다가 이제 또 요즘에 이제 노인이나 어린이들 위해서 뭐 유모차, 휠체어로 진입이 가능한 산악 트레킹 코스도 새로 만들었고 거기에 올해는 또 뭐 마운틴 슬라이드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또 추가로 할 예정이어서 한번 가보시면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정말 여기를 이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좀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끝까지 강진신문 김철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Ready for adventure days? 오직 3월 집 전차종 사륜구동 할인 그랜드 체로키 재구매 고객 최대 1,400만 원 첫 구매 고객 최대 1,200만 원 할인 추가 혜택까지 모험을 위한 기회를 가져라. Adventure Days Jeep. 황동현의 시선 집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20분 다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고귀하고 소중한 분들의 편안한 안식처. 이제 장성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님에서 만나보세요. 10헥타르의 드넓은 공원형 자연장지.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님은 장성군 산림조합이 조성, 운영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구 절벽에 직면한 광주와 전남. 재정 자립도 역시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 지방 분권에서 해답을 모색할 때입니다.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집니다.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강력한 지방 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았습니다.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과 나누고 지역 주민에게 권한을 되돌려주는 것. 2019년 더 잘 사는 광주 전남으로 가는 길. 강력한 지방 분권의 시대로. 광주 MBC 연중 캠페인 지방이 힘이다. 이 캠페인은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구례군, 광주광산구, 광주은행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최철입니다. 광주학생 독립운동은 광주와 전라남도에서 시작을 해서 전국과 해외로까지 번진 일제치하의 3대 독립운동 중에 하나였고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외쳤던 것이나 그 이후로 4.19도 있었지만 또는 저희들 민주혁명뿐만이 아니고 5.18에 이르기까지 젊은 사람들이 불의에 한가한 것은 저는 똑같은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까지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살아있는 것이며 이 지역을 의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의에 한거했던 외세나 독재에 한거했던 뜻을 잊지 말고 되새기면서 그 얼을 이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MBC가 청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노무총공사와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